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오늘 시간은 여러분과 더불어 온라인 모의고사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실까요? 첫 번째 보면 부동산의 개념을 물어봤군요. 자, 부동산의 개념을 물어봤다는 건 문장 속에서 또는 지문 속에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또는 복합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옳은 건데요. 1번 협의의 부동산. 자, 벌써 문장 속에서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문장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복합 개념 중 법률적 측면의 구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협의의 부동산 해놓고 토지와 건물을 의미한다. 이미 틀렸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라고 배우셨고요. 정착물의 개념은요, 일반적인 건물보다 훨씬 넓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건물만을 정착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1번은 틀렸네요. 건물이 아니라 정착물이 나와야 됩니다. 자, 2번 봅니다. 담장, 지붕, 가식된 수목, 교량, 경장 목적 아닌 수목 등은 종속 정착물로서 이미 틀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인 종속 정착물과 토지와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 즉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 정착물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식된 수목할 때 이 가식이란 말 자체가 임시로 심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정착물이라고 말하려면 일단 토지의 부착 상태가 지속적이고 계속적일 때 정착물인 거지 가식이란 말은 임시의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착물 상태가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부착물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고 배웠던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식된이건 가식중이건 가식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그 순간 이미 정착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3번 자산, 자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이다. 얼핏 보면 우리가 한 글자 따서 외울 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자자생소품 이렇게 외우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글자만 따고 외웠다면 자자생소품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자연은 그 기술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은 기술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에 속한다라고 배웠던 적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앞글자 따서 외우는 게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나서 외워야 그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이 아니라 자본이란 말이 들어가야 옳은 지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4번 부동산은 공중지표 지중공간의 3차원적 입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활동 역시도 공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 활동의 성격을 띈다.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죠.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정착물이란 토지 등에 부착되어 부동산화한 물건을 말한다. 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그 토지 등의 부착 상태가 임시적이거나 일시적 부착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부착물일 때 정착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부착된 모든 물건은 정착물이다. 이 모든이란 말 때문에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이겠고요. 2번 볼게요. 토지의 분류 물어봤죠. 토지의 분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건데, 자, 빈지란 윗집과 아랫집 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 벌써 이 경사진 부분의 땅, 이 말 나오는 그 순간 이미 법지임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활용실익은 없거나 적은 땅을 우린 법지라고 한다라고 배웠던 기억 나시죠? 그러므로 1번은 빈지가 아니라 법지가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법지라고 해놓고 활용실익은 있으나 법적으로는 소유할 수 없다.
이때 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이 말을 바꾸면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겠죠. 더불어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아주 대표적인 빈지와 관련된 지문이네요. 자, 빈지가 나와야 되는데 법지가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번과 2번은 제목만 위치를 바꿔준다면 모두 맞을 수 있는 지문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3번 부지 해놓고 주상공 나왔죠. 자,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주거, 상업, 공업, 주상공 이 말 나오면 반드시 택지라는 말이 따라 붙는다고 배웠던 기억 나시죠? 그래서 3번은 부지가 아니라 택지에 해당이 됩니다. 4번 낮이란 지상의 건물 등 계량물이 없는 토지로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로서 일반적으로는 낮이의 가치가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4번일 거고요. 나머지 볼게요. 이행질환 해놓고 자,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보통 이제 임농택이라고 하는데 임농택을 합하면 용도지역이에요. 용도지역. 우리 어떻게 배웠죠? 용도지역 간자가 붙으면 후보지가 답이고 용도지역 내가 붙으면 이행지가 답이 된데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5번은 이행지와 후보지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틀린 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부동산 특성에 관한 다음에 서술 중 옳은 것은 몇 개냐 그랬는데 기억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 다른 말로 비생산성이라고 하겠죠. 그럼 토지는 자연물이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부증성이라고 말하고 이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보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고 당연히 공급 곡선도 수직선의 형태를 보인다라고 배웠던 기억 나시죠? 자, 그래서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 맞고 그 결과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의 모습을 보인다. 정확히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영속성 나왔네요. 영속성 때문에 사용대가와 교환대가의 분리가 가능하다. 이 점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이 연결될 수가 있는 거고요. 더불어 장래 수익을 예상해서 부동산의 값어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근거로 작용하는 특성, 영속성 맞습니다. 또 영속성 때문에 그만큼 관리의 의의가 커진다. 이런 말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 대목이 되죠. 디귿번, 자, 부동성 나왔거든요. 그럼 부동성 때문에 견본을 제시하거나 진열이 어렵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땅이 있는 현장까지 이동해서 직접 땅을 둘러봐야 하므로 임장활동 및 정보활동 요구된다. 이렇게 말 나올 것이고 또 부동성 때문에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 시장이 형성되기가 어렵고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지역적 시장, 다른 말로 국지적 시장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디귿번도 맞았고요. 리을번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인 면에서는 대체할 수 없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인접성 때문에 용도적 대체는 가능한데 물리와 용도적 대체 모두가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죠. 다시 한번 구별할게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접성 때문에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는 차이점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리을번 틀렸고요. 미음번 부동산은 고가품이죠. 고가품이니까 내 돈만을 가지고 구입하거나 취득하거나 투자하거나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남의 돈 끌어와야 되겠죠? 그럼 타인 자본의 의존도가 높다라고 할 때 이때 타인 자본 이 말 대신에 금융자를 붙여서 금융의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말을 바꿔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지금 고가품이라고 했잖아요. 워낙 값이 비싸단 말이죠.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는 이 비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자들만 시장에 참여, 진입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부동산의 고가성 자체가 일종의 시장 진입 장벽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장 참여자의 수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음번도 틀렸네요. 그럼 옳은 게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가 맞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구분할 때 이것은 원인과 결과를 나눠 본다면 양자가 붙을 때와 양자가 빠질 때의 차이점은 원인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결과의 차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원인을 따져본다면 양자가 붙을 때 원인은 오직 하나뿐이 없다고 배우셨죠? 바로 그 물건 값의 변화인데 자, 그 물건을 예쁘게 말하면 해당 재화라고 하죠. 따라서 그 물건의 값이 변함으로써 그 물건의 수요량이 변화할 때는 양자를 붙여준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양자가 붙을 때는 곡선 이동 안 하죠. 자, 곡선 이동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곡선상 이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돼요. 그에 비해서 양자 빠졌죠. 그럼 양자가 빠질 때 변화 원인은 그 물건 값만 아니면 무슨 말이 나와도 양자가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 값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 물건의 수요량이 변동할 때는 양자를 빼주고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 되고요. 이처럼 양자가 빠질 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런 차이점 반드시 개념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양자가 붙을 때와 빠질 때의 차이는 원인의 차이지 결과의 차이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수요량의 변화, 양자가 붙을 때도 수요량이 변동하고요. 수요의 변화, 양자가 빠질 때도 역시 수요량이 변한다는 결과는 동일하다. 원인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반드시 구분해 두시길 바랍니다. 1번 볼게요. 수요의 변화 그랬죠. 양자가 빠졌죠.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 즉 그 물건 값이 아닌 다른 원인이 변동함에 따라서 수요 곡선 자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맞네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볼게요. 부동산 수요 그랬죠. 지금 2번 문장에서는 수요가 포인트죠. 그럼 인구나 소득, 소비자의 기호,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관련지의 가격 변화 등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때 조심할 게 뭐냐?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는요. 이 생산자가 붙는다.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생산이다, 또 원자재, 자재다, 또 기술이다 이런 말 나오면 이것은 공급의 변화 요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는 공급의 변화 요인인데 수요의 변화에 집어넣었으니까 이 점 때문에 2번은 틀린 문장이래요. 자, 3번 수요량의 변화. 양자 붙을 때는 수요량이 변동하지만 수요의 변화, 양자가 빠졌을 때는 수요량이 변동하는 것은 아니다. 변동하죠. 조금 아까 우리 뭐 확인했습니까? 양자가 붙건 양자가 빠지건 수요량이 변동한다는 결과는 똑같다. 원인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되새김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시에도 수요량이 변동하는 것이고요. 수요의 변화 시에도 수요량이 변동한다는 결과는 같은 거예요. 4번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여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한다. 일단 단독주택과 아파트란 물건 두 개가 나왔다면 이건 대체제란 말이에요. 그럼 대체제의 가격 변화 때문에 해당 재화의 수요가 변동한다면 이것은 그 물건 값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가 되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 되는데 틀렸고요.
또 수요의 변화, 양자가 빠지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곡선상 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두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5번,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부동산 가격이 상승. 이 말은 그 물건값, 그 물건이 예쁘게 말하면 해당 재화죠. 그럼 그 물건 가격이 변동한 거예요. 이것은 수요량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곡선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곡선상 이동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4번의 정답은 1번일 수밖에 없네요. 자, 5번 볼게요. 균형 이동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옳은 거 물어봤는데 연립주택의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다 그랬죠. 여러분 항상 문제 풀 때요. 요령이 있어요. 문장 해석의 요령이 뭐냐면 경우가 있다면 뭐뭐라면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경우에는 그 앞에서 끊는 거예요. 오죽하면 숨 쉬라고 쉼표까지 붙여줬잖아요. 이건 끊으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읽으니까 문장 해석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증가, 감소, 상승, 하락 이런 말 나오면 화살표 그려보세요. 아시겠죠? 화살표 그려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균형 관련했을 때 수요와 공급이 동일 방향으로 변동한다면 그때는 가격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양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배운 기억이 있고요. 또 수요와 공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뀔 때는 가격은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양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배웠던 기억 있지 않습니까? 맞죠? 여기 보니까 분명히 수요와 공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느 쪽이 더 크다, 작다 이런 말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가격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으므로 1번은 틀렸죠. 2번, 아파트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면 자, 뭐뭐라면 끊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무조건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또 증가건 감소건 신경 쓰지 마시고 변동폭이 큰 쪽만 보자 그랬어요. 이 문장에서 변동폭이 큰 쪽은 수요의 증가란 말이죠. 그럼 수요 증가만 놓고 해석해 보면 수요의 증가는 우리말로 봤을 때 인기 짱이에요. 인기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인기가 높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갈 것이고 또 인기가 높고 인기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찾겠죠. 그러면 균형량 또는 거래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감소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어떻게 푼다? 수요 증가 나왔죠. 자, 여러분 수요의 증가만 보시면 된다는 건 이해되시죠? 맞죠? 그런데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수요 공급의 변화 방향과 양의 변화 방향은 항상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증가 나오면 양도 증가가 나와야 되고 수요 공급 막론하고 감소라고 나오면 양도 감소한단 말이 나와요. 자, 수요 증가 나왔죠. 증가 나왔죠.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양은 무조건 증가가 나와야 돼요. 왜? 수요 공급의 변화 방향과 양의 변화 방향은 같으니까. 아시겠죠? 3번 수요면에서 수요면에서 보완제 가격이 하락한다. 우리가 보가수반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보완제는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니까 가격 내려갔죠. 그럼 반대니까 수요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진보, 공급 면에서 기술 진보하게 되면 공급이 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같은 방향이죠.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바뀌면 가격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양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늘어나니까 양이 증가한다는 건 맞지만 이것만을 가지고는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락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4번 빌라의 수요가 공급보다 크게 감소한다 그랬죠. 자, 빌라의 수요가 공급보다 크게 감소, 그럼 수요의 감소가 더 큰 거예요. 자,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는 얘기죠. 자, 화살표가 반대가 돼야 되겠죠. 자,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 그럼 무조건 변동폭이 큰 쪽만을 본다. 그럼 수요의 감소는 우리말로 따지면 인기 떨어졌다. 인기 하락. 인기가 떨어졌으니까 가격 내려갈 거고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게 되니까 균형량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네요. 5번 단독주택의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 항상 면 앞에서 끊고요. 크다 작다 나오면 부등호 그려볼 것. 그럼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니까 변동폭이 큰 쪽인 수요 증가만 보시면 되죠. 그럼 어때요? 인기 높아졌어요. 수요의 증가는 인기 짱인 거예요. 그럼 인기 높은 물건은 가격이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네요. 6번 볼게요.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습니다. 탄력성 나왔군요. 일단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 그랬죠. 여러분 수요건 공급이건 비탄력적이다. 그 말은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뀔 때 비탄력이고요. 또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뀔 때가 탄력이 돼요. 그 비탄력이니까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걸 말한다. 당연히 맞습니다. 2번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렇죠.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할 경우 탄력성 값은 달라질 수 있죠. 3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진다. 관찰 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장기가 되겠죠. 우리 뭐 배웠어요? 수요와 공급을 막론하고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성은 커진다라고 배우셨던 기억 나시죠? 그럼 장기가 나왔는데 탄력성이 커진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아진다고 함으로써 3번 질문 틀렸네요.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나머지 볼게요.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항상 경우 앞에서 끊어주는 게 경우에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가격 탄력성 기준값이 1이라고 배운 기억이 있죠. 따라서 수요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건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럴 때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한다. 이때 임대료가 상승한다는 건 고가 전략을 채택했다는 의미가 되죠. 이럴 때 수입은 감소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수비고 수탄저라고 암기하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 수비고 수탄저는요. 전체 수입, 임대인의 전체 수입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비고층이고 수탄저층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가격을 올릴 때 전체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비고층이에요. 근데 반대로 수비고가 나왔는데 가격을 수비인데 수요가 비탄력인데 가격을 내렸다. 저가가 나왔다면 그때는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릴 때 저가 전략을 채택할 때 임대인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뒤집어 볼게요. 수탄이에요. 수요가 탄력일다면 가격을 내릴 때 저가 전략을 채택할 때 수입이 증가합니다. 근데 반면에 임대료가 올라갔다는 건 고가 전략이 되는 셈이니까 거꾸로 수입이 감소한다는 말은 맞는 지문에 해당이 되죠. 5번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일단 완전 탄력이란 말 나오면 일단은 가격부터 보셔야 돼. 가격은 변함이 없는 게 완전 탄력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한다고 나왔죠. 그럼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수요가 됐던 공급이 됐던 증가 나오면 양도 같은 방향이 되기 때문에 양도 증가한다는 말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7번 볼게요.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이고 소득 탄력성이 0.8이다. 근데 가격과 소득이 각각 5%씩 오를 때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그랬는데요. 일단 탄력성 값이 나오면 무조건 그 탄력성을 모두 써놓고, 즉 공식부터 써놓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게 쉬워져요. 일단 어떻게 외우시냐면 그 탄력성 공식은 가가양 소소양, 가가양 소소양이라고 외워두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가가양이 뭐냐면 가격 탄력성이죠. 곱하기 가가 뭐죠? 가격 변화율이에요. 그럼 양이 뭐냐면 수요량의 변화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수요 탄력성이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될 거고, 공급 탄력성이라면 뭐 공급량의 변화율을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소소량이 뭐냐면 소득 탄력성이에요. 소득 탄력성이 나오면 무조건 소득 변화율을 곱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수요량의 변화율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가양 소소양을 외워두신다면 어렵지 않게 뭐 계산하는데 뭐 충분히 정답 구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 대입을 해볼게요. 가격 탄력성이 0.5가 나왔고요. 또 소득 탄력성이 0.8이라고 나왔네요. 근데 가격과 소득 둘 다 5%씩 오른다. 근데 계산 문제 할 때는요, 퍼센트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숫자만 쓰시면 돼요. 5가 올랐어요. 소득도 5가 올랐어요. 그럼 보세요. 일단 계산만 하시면 0.5 곱하기 5니까 5, 25죠. 그럼 2.5. 2.5인데 자, 탄력성 관계없이 가격이 올랐다는 건 값이 비싸진 거죠. 그럼 값이 비싸지면 더 사요, 덜 사요? 덜 사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으로 구한다면 수요량은 2.5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자, 소득 탄력성 0.8에다가 그냥 곱하기 5 해볼게요. 5, 8에 40이죠. 그럼 점이 있으니까 4란 말이에요. 근데 소득이 늘어나서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게 되면 어떤 물건을 더 많이 사게끔 되잖아요. 맞죠? 그럼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그럼 4가 늘었다는 거죠. 결론. 소득 탄력성에 따르면 수요량이 4% 증가하는데 가격 탄력성에 따르면 수요량이 2.5%가 감소한다. 그럼 늘어난 4%에서 줄어드는 2.5를 제외하면 1.5%가 증가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8번 볼게요. 거미집 이론 물어봤군요. 자, 거미집 이론. 거미집 이론은 생산기간이 장기, 생산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바로바로 생산 공급이 안 된다는 의미가 되죠. 그 결과 공급이 비탄력적이란 말은 맞았죠. 구체적으로는 농수축산물이나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재화에 적용되어 시장의 균형 과정을 설명하는 까진 좋았는데 비교 정학적이 아니죠. 동태적 이론, 동태적 이론. 거미집 이론은 성격이 움직일 동을 써서 동태적 이론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를 찾아 이동하는 움직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움직일 동을 써서 동태적이라고 해야지 고유할 정자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정태다, 비교 정학적이다. 정이라는 글자가 한자로 고유할 정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2번 공급자의 가격 예상 능력이 결여됨을 전제로 한다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금기 현재의 공급량은 전기 과거 가격에 의존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수요자의 가격 예상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전제하지는 않기 때문에 금기 현재 수요량은 전기 가격이 아니라 금기 현재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헷갈리시면 그냥 가볍게 잘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거미집용 나올 때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 가격,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식으로 아예 기억해 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3번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탄력적이다. 아니 우리 부동산은요 공급이 바로바로 안 돼요.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이죠. 지금 1번에서도 비탄력이 나왔는데 3번에 탄력 그러면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거미집이론은 상공업용 부동산보다 주거용 부동산에 더욱 잘 적용된다. 상공업용과 주거용의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법상 뭐라고 배웠습니까? 거미줄은 상공에 친다. 자, 거미줄은 상공에 친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공이 뭐죠? 상공업용 부동산이에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5번뿐이 없네요. 수요 함수는 EQD는 400만에서 6P고 공급 함수는 QS는 300 플러스 2P일 때 수렴한다. 수렴형이다. 수렴이 되려면 수탄수가 나와야 되겠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한다라고 배웠던 기억 나오고요. 그럼 탄력성을 구하셔야 되는데 탄력성 구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탄력성 무조건 Q분의 P로 구합니다. 일단 수요함수 볼게요. Q 앞에 2 나왔고요. P 앞에 6 나왔어요. 그럼 2분의 6은 2, 3은 6이니까 이 3이 수요 탄력성임을 알 수가 있고요. 같은 방법 공급 함수는요. Q 앞에 숫자가 없죠. 숫자가 없다는 건 1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2P죠. P 앞에 2가 나왔죠. 그럼 1분의 2는 2죠. 그럼 2라는 숫자는 공급 탄력성을 의미한다. 그럼 공급 탄력성보다 수요 탄력성이 크니까 수탄수가 되므로 수렴한다. 안정적 균형 이룬다. 옳은 지문이죠. 그러므로 8번의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됩니다. 9번 볼게요. 지대론 물어봤네요. 가장 옳지 못한 것. 1번 단일 도심 토지에서 상업용 토지용의 경쟁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가장 급한 가파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상업용 토지 이용이 단위당 한개 수송비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여기서 경쟁지대 곡선 이것이 결국 입찰지대 곡선이고요.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다. 그 말은 가파르다는 거죠. 기울기가 크다는 뜻이죠. 그럼 일단은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분모가 토지 사용량이고요. 분자가 단위거리당 한개 수송비에도 좋고요. 운송비라고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잠깐 분모가 없다고 봤을 때 여러분 분수식에서 분자값이 클수록 몫이 커지는 건 알고 계시죠? 맞죠? 그러면 상업용이 기울기가 가장 급하다, 가장 기울기가 크다라고 하는 건 상업용 토지용이 분자값인 한개 수송비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맞잖아요. 분자값이 가장 크기 때문에 기울기라는 몫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한의 금액. 그래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3번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단위당 토지 사용량으로 한개 운송비를 나눈 값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분수식에서 분모값은 로나 으로가 붙는 것이고 분자값은 을이나 를자가 붙는 거죠. 그럼 이 공식을 한글 문자로 만들면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토지 사용량으로 한개 운송비를 나눈 값이죠. 4번 튀내는 지대가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지대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그 결과 튀내의 지대론을 위치지대설 또는 입지지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 제공했다.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고요. 5번 리카도는 비옥도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에 따른 수화객의 차익이 곧 지대가 된다까진 좋았는데 리카도는 고전학파죠. 고전학파는 기본적인 주장이 고가가 지대를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고가가 지대를 결정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대가 고가를 결정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지대와 고가의 위치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5번이 되죠.
그리고 이때 이 고가라는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토지 생산물의 가격. 토지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 이런 주장을 펼친 학파가 고전 학파고 그 고전 학파의 가장 대표가 튀넨과 리카도예요. 자, 9번 정답 5번. 10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건데 주택은 위치, 형태, 규모 등의 관점에서 이걸 묶으면 물리적 측면 그러거든요. 자, 물리적 측면에서 주택은 주택마다, 집마다 달라요. 그럼 이질적 재화, 이질품이 되겠죠. 그래서 불완전 시장이 드는 건 맞죠. 그런데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한 시장 분석이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우리 어떻게 배웠죠? 물리적 측면의 주택은 집마다 다르니까 이질품으로서 불완전 시장이 된다. 그러나 주거 서비스의 관점, 자, 주거 또는 주택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주택 서비스의 관점을 다른 말로 효용적 측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효용적 측면에서 주택은 모든 주택이 싼 집이건 뭐 비싼 집이건 헌 집이건 새 집이건 모든 주택은 똑같은 효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질품으로 전제할 수 있고 비로소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한 시장 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번은 틀렸고요. 2번,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렵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때 가격의 왜곡은 무조건 단기입니다. 장기자 붙으면 궁합이 안 맞아요. 3번,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죠. 그래서 가치 있는 우수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초과 이윤의 획득이 불가능하다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할당 효율적 시장 곧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완전 경쟁 시장은 그 자체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예컨대 정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가치 있는 정보를 얻고자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동일해서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자,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곧 완전 경쟁 시장 이래버리면 불완전 시장이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라 그냥 효율적 시장이에요. 4번 틀렸고 5번, 특정 정보를 이용하여 획득 가능한 초과 이윤과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정보의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그럼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조금 아까도 언급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10번의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1번 볼게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요. 1번, 해리스와 울만이 주장한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서로 다른 도시 활동, 서로 다르다. 그러면 다른 것끼리는 흩어지기 때문에 분산한다. 또는 입지적 비양립성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하면 이거예요. 지금 다핵심 나왔죠. 다핵심 이론 나오면 다핵의 성립 이유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그때는 서로 다른 활동, 다르다, 예쁘게 말하면 뭐 이질적이다. 이질 활동이나 산업은요. 흩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산 지향성을 보인다 또는 입지적 비양립성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얘기하고요. 반면에 같다는 말은 뭐 예컨대 동종 또는 동일 산업, 동종 유사,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이나 활동은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집적한다 또는 집중 지향성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만 압축한다? 다핵심은 나왔다. 그럼 다르다 나왔다. 흩어진다. 같은 것끼리는 모이고
다른 것은 흩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나왔는데 집중한다, 집적한다 이런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틀렸네요. 2번 버젯은 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을 침입경쟁, 전이 등의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주거지는 점이지대에 비하여 도심으로부터 먼 거리 위치한다. 이게 맞았네요. 답은 2번. 왜 그럴까요? 버젯 동심원 이론에서 그 도시 공간 구조의 모습 보면 순서상 중전 저고통 기억나죠? 그럼 이제 중심 업무지대가 있고 뭐 전이지대 또는 점이지대 같은 말이죠. 또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 주거지대 이렇게 구분될 때 지금 이제 2번 문장은 저소득층의 주거지대는 점이지대에 비해서 중심 업무지구, 즉 도심이 중심 업무지구죠. 부터 멀리 위치한다. 점이지대보다는 보다 멀리 위치한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3번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의하면 호이트는요 고소득층의 주거지를 강조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다 그랬거든요. 주택 지불 능력이 낮다는 건 저소득층이에요. 벌써 이 말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호이트는 무조건 고소득층이 나와야지 저소득층자가 붙으면 틀린다고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한 글자만 바꾸시면 돼요. 낮을, 낮, 이 말을 높. 그럼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한다 라고 했다면 맞을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자, 4번 볼게요. 베리의 유상도시론은 도시의 성장을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중 어느 한 가지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 가지 이론을 모두 종합했다. 이것은 베리의 유상도시론이 아니라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이에요.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동심원설에 의하면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 등의 도시 문제가 커져요. 즉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해야 되므로 감수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2번 볼게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건데 1번 크리스탈러의 이론은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거래와의 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성격상 거시적 중심지론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크리스탈러의 이론이 중심지의 형성 과정보다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었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앞뒤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주장은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둔 이론이고요. 만약에 문장 속에서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었다. 이 말 나오면 이건 허프 아니면 레일리예요. 허프와 레일리의 주장은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 이론이고 크리스탈러의 주장은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둔 이론이고 성격 자체가 전혀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기 때문에 틀렸다. 2번 재화의 도달 범위란 중심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특징적인 단어 최소한의 고객수 또는 중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 수준을 말한다. 자, 공통적인 단어가 최소한이라는 말이 지금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 반복됐다. 그러니 2번은 재화의 도달 거리가 아니라 최소 요구치죠. 마찬가지로 3번도 최소 요구치라고 써놓고 특정 중심지를 부담 없이 이용하는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적 범위 또는 중심 기능이 미치는 공간적 한계로 특정 중심지가 공급하는 재화의 수요 수준이 0이 된다. 이건 정확히 재화의 도달 범위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2번과 3번도 제목만 위아래 바꿔놨었다면 모두 맞을 수 있었던 문장입니다. 자, 재화의 도달 거리죠. 자, 4번 볼게요.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최소 요구치가 작은 경우 항상 경우 앞에서 끊어주고 크다 작다 나왔다면 귀찮으시겠지만
부등호를 그려주는 게 아주 좋아요. 부등호 그려보면요.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최소 요구치가 작으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크다는 말과 같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 형성될 수 있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럼 성립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못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지의 수는 줄어들며 중심지의 기능은 더욱 복잡해진다.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저차가 나오면 동네 슈퍼, 고차 나오면 백화점 써놓고 보자 그랬죠. 그러면 동네 슈퍼에서 백화점으로 갈수록 점포의 수가 줄어들죠. 이걸 예쁘게 말하면 피라미드형 구조를 보인다 그래요. 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를 보이면서 중심지의 기능은 더욱 복잡해진다. 쉽게 말하면 슈퍼가 취급 판매하는 물건의 종류나 개수보다 백화점이 취급 판매하는 물건의 종류나 개수가 훨씬 다양하고 많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돼요. 13번 볼게요. 다음 그림은 가상도시의 상점 입지를 나타낸 것이다. 소비자가 Y조로 구매하러 갈 확률 그랬는데 벌써 이제 그 단서 조항에서 거리 마찰계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거리 마찰계수가 나왔다는 건 다른 말이 없어도 허프의 주장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허프의 입장에서 소비자가 특정 매장, 점포를 이용할 확률, 또는 점포로 이동할 확률 값은요. 확률 값은 거리 마찰계수 승수에 반비례하고 반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매장 면적에 비례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차피 거리 마찰계수는 대부분 이제 2라고 주어져 있지만 이 문제처럼 X지역은 마찰계수가 1이에요. 1. 요 세 표지같이 보이는 게 마찰계수입니다. 승수입니다. 이거 1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지금 X지역은요. 마찰계수가 1이거든요. 1이에요. 그러면 거리가 10인데 마찰계수 승수가 1이니까 1이죠. 그럼 1은 의미가 없죠. 그럼 10으로 그 매장 면적 8,000을 나누면 돼요. 그럼 0 하나 지워주니까 X지역의 어떤 확률값은 800이 됩니다. 800. 자, 같은 방법 Y와 Z 구해볼게요. 자, Y지역은요. Y지역은 지금 매장 면적이 2,500 나왔고요. 또 거리가 5인데 마찰계수가 2니까 제곱이거든요. 그럼 5의 제곱은 25니까 25로 2,500 나누면 10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이해되시겠죠? 그럼 같은 방법 Z지역도요. Z지역도 지금 거리가 5km고 마찰계수가 2, 또 매장 면적은 똑같이 2,500 나왔어요. 그럼 5, 25니까 25분의 2,500, 그럼 얘도 100이 나옵니다. 자, 거의 구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그럼 X값이 지금 800이고요. Y값이 100, 그럼 Z값이 역시 100이죠. 이 중에서 지금 이 문제가 물어본 게 어디다? Y지역으로 구매하러 갈 확률을 물어봤죠? 그럼 분자값이 Y지역이니까 100이 나와요. 그럼 분모값부터 해볼게요. 8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은 1000인 거 이해되시죠? 1000 중에서 지금 100이란 말이에요. 그럼 0 2개 지워주면 10분의 1. 10분의 1은 숫자로 바꾸면 0.1이고 퍼센트로 바꾸면 10%가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Y지역으로 소비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동할 확률은 10%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4번 볼게요. 다음은 지대 및 지가 이론에 관한 설명 잘못된 것.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의하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토지의 사적 소유, 토지의 사적 소유로 인하여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는 게 마르크스고요. 그래서 비옥도에 관계없다 보니까 가장 비옥도가 낮은 한계지 밖에서도 땅 임자가 내 땅을 쓰려면 대가를 내시오
라고 한다면 지대를, 토지 사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지대는 발생한다라고 본 것이 절대지대설이죠. 이번 튠에는 지대 결정이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위치 지대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인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 문장도 우리가 전형적이고 또 배웠던 대표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3번 마샬의 준지대. 일단 준지대가 나오면 반드시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준지대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소득입니다. 단기적이고 일시적 소득이 준지대입니다. 따라서 준지대가 나왔는데 문장 속에서 장기적, 지속적, 영구적 이런 단어가 붙으면 무조건 틀리죠. 자, 준지대 나왔죠? 두 번째 중간에 영구적 이 말 나왔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입찰지대서에 따르면 토지용은 최고의 지대 지불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할 사람에게 그 땅을 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 의하면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마찰이 줄어들고요. 토지 이용자는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 이걸 바꾸면 마찰 비용은 교통비와 지대의 합이다. 이런 주장과 같은 표현이죠.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5번이에요.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건데 인근 지역의 대규모 생태공원의 조성 또는 쓰레기 소각장의 설치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맞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생태공원의 조성은 좋은 영향 주니까 정의 외부 효과, 쓰레기 소각장의 설치는 안 좋은 영향 주니까 부의 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큰 경우 제발 부탁드립니다. 경우 앞에서 끊어주시고요. 크다 작다 나오면 부등호 그려주실 것. 그럼 보세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럼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비용자 붙었죠. 비용이란 말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 생산과 관계 있지 않을까요? 비용이란 단어는 생산과 관계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 소비 측면이 아니라 벌써 생산 측면자가 나와야 돼요. 여기부터 벌써 잘못된 겁니다. 정인지 분지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의 외부 효과냐 부의 외부 효과냐 이거 구분하려면 무조건 사회 입장만 보자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누구 입장만? 사회 입장만. 얘 보시면 사회 입장에서 비용이 크단 말이에요. 사회 입장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 사회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회 입장에서 안 좋은 거 맞지요? 오케이? 이처럼 사회 입장에서 안 좋다라고 해석되면 걔는 무조건 부란 말이에요. 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 측면도 잘못됐지만 정의 외부 효과가 잘못된 거죠. 그럼 정확히 말하면 생산 측면에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며 당연히 부의 외부 효과는 님비하고는 연결이 되는 거죠. 2번 틀렸네요. 나머지 용도 지역지구제와 같은 토지 이용 규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거 맞고요. 또 생산 과정에서 외부 경제, 이때 외부 경제가 결국은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럼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때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법 배울 때 정, 과소, 부, 과다라고 배운다 그랬죠. 정의 외부가 나오면 무조건 과소자가 따라붙고 부의 외부 효가 나오면 무조건 과잉, 과대, 과다 이런 말이 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정, 과소, 부, 과다. 자, 5번 볼게요.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양보다 적게 생산된다. 자, 정 나왔죠? 그럼 적게 생산되니까 이 말 자체가 과소생산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입니다. 16번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지 않는 정책.
일단 기업번 종합토지세 시행 안 합니다. 그럼 최소한 4번과 5번은 처음부터 답일 수가 없는 거고요. 니은번 공안지세도 시행 안 되죠. 그럼 니은자가 붙은 1번이 처음부터 답일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볼 것도 없죠. 근데 지금은 연습이니까 볼게요.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되고 있고 택지 소유 상한제 시행 안 되죠. 나머지는 모두 시행됩니다. 두 가지만 추가할게요. 여기서 토초세, 토지 초과 이득세, 그리고 TDR, 개발권 양도제 역시도 현행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 함께 기억해 두신다면 뭐 동방불패, 천하무적이 될 수가 있겠죠. 16번 정답 1번이었고 17번 용도 지역 지구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건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죠. 여러분 주거지역은 원래 전 1주 나눠지지만 대표적으로 자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구분할 때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환경이죠.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환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량은 일편단심이다. 전량은 일편단심 이렇게 외우는 경향들이 있었죠. 더불어 전용 주거지역은 크게 1종과 2종이 나눠지죠. 근데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이고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인 건 뭐 공법 배웠다면 기본은 알고 계실 거고 또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 나눠지죠. 자, 1종 일반 주거지역은 뭘까요? 저층주택.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종 전용 주거지역이니까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환경, 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편리한 주거 환경 정확히 맞았네요. 2번 용도 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이죠.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지 기본계획이 아니에요. 2번이 틀렸군요. 나머지 지역지구제의 뭐 장점, 문제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또 획일적인 용도지역 지구제 시행 시 독점을 유발하여 초과인을 발생시키고 지역적 특성의 반영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던 적 있습니다. 자, 18번 볼게요. 18번. 주택 정책이죠. 바르지 않은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공급이 위축돼서 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분양가가 인하가 되거든요. 그 결과 분양가와 시가의 차액, 분양가와 시가의 차액을 노린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투기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투기 문제 예방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일 수밖에 없겠네요. 나머지 볼게요. 주택 선분양 그러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주택을 미리 분양받았으니까 완공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계약금, 잔금 이렇게 나눠질 때 그 잔금까지 완납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일시에 목돈을 마련해야 될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입주 이후에 주택의 품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맞죠? 왜? 완공된 집이 없었다고요. 모델하우스만을 보고 입주를 결정했는데 막상 입주한 이후에 이 집이 아닌가 봐. 내가 잘못 선택했나 봐. 왜 이렇게 공사 엉망진창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분쟁과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지겠죠. 임대료 보조 시 임대료 보조를 받은 만큼 저소득층 입장에선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날 거고 그러니 단기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인기가 높아지니까 임대료, 즉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또 4번, 임대료를 시장의 균형 가격 수준 이하로 통제한다. 이것이 바로 임대료 상한제입니다. 자, 임대료 상한제 또는 임대료 규제. 그럼 당연히 임대주택 공급자 입장에선 임대 수입이 줄어드니까 뭐 투자 기피할 거고 질적인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공급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자, 5번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임대주택 수요자, 한마디로 저소득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이 커지게 되고 그 결과 보다 월세가 싼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19번 봅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조세 귀착이란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 세금이 납세 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세금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그건 귀착이 아니고 전가죠. 조세 전가입니다. 2번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 용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마땅하겠죠. 틀렸고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무겁게 매겨요. 그럼 공급이 얼어붙어요. 얼어붙으면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가격이 올라가 버립니다. 집가가 상승하지 하락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4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인 반면 수요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세금 부과되죠. 그럼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맞죠. 왜냐하면 이 세금의 부담과 관련했을 때는 수요 공급을 막론하고 무조건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고 배우셨던 적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공급이 탄력성이 크고 수요가 탄력성이 작으니까 공급자보다 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19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토지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은 양의 변화가 없는 거죠. 양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 점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없다고 해요. 자원 배분의 왜곡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자,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기억합니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 나왔다. 그럼 무조건 자원 배분의 왜곡이 없다고 해야 되지.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라는 식의 말 나오면 틀린다라고 보셔도 지장 없습니다. 20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자기자본 수익을 그랬는데 어차피 계산 문제는 그 값을 구하는 공식부터 써놓고 보는 게 포인트거든요. 자기자본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자기자본이니까 지분 투자액, 내 돈이 분모가 되고요. 분자값은 순영업소득이에요. 순영업소득에다가 가치상승액을 더해 주시고 여기서 이자액을 빼고 남은 값을 나눠주시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구하고자 하는 자기자본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입해 볼게요. 지금 주어진 조건상 자기자본이 1억이거든요. 그럼 내 돈 1억이에요. 또 순영업소득이 3천 나왔죠. 근데 가치상승을 구해보려니까 연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5%입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원래 4억 5천이었거든요. 그럼 4억 5천에 5%예요. 그럼 원래 공식은 4억 5천만 원 곱하기 0.05 해야 되죠. 근데 딱 봐도 그냥 45 곱하기 5 해볼게요. 5, 4, 20, 5, 25니까 어떻게 됩니까? 2250 나올 거예요. 2250.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이자를 빼주면 되는데 이자를 빼주면 돼요. 지금 얼마 빌렸죠? 3억 5천을 빌렸어요. 3억 5천을 빌렸는데 이자가 지금 7%라는 거죠. 그럼 정확히 원래 공식은 0.07을 곱하시면 돼.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다 보니까 숫자만 맞으면 돼. 결과만 맞으시면 돼. 그럼 저한테 만약 문제 풀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35 곱하기 7하고 말 거예요. 35 곱하기 7. 그럼 7, 3, 21, 7, 5, 35니까 얘는 2450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3,000에다가 2,250 더하면 5,250이고 5,250에서 2,450 빼면 2,800이 나와요. 그럼 1억으로 2,800 나누면 딱 봐도 분자가 28이니까 0.28, 다른 말로 28%의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